지정학은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 구조는 냉혹합니다. 강대국은 한국의 운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국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구조가 같아도 결과가 달랐습니다. 주체적 전략을 가졌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차이는 지리가 아니라 비전과 사람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 UPI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의 어느 편보다 한국인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는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이 우리 경제와 안보와 미래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 세대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주제인 만큼 오늘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분명 그 시간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을 설명하는 표현 중에는 고래들 사이에 낀 새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라는 거대한 이웃 사이에서 끊임없이 치이고 흔들려온 작은 나라라는 것이 한국을 바라보는 보편적인 시각이고 한국인들 스스로도 이 표현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항상 스스로를 작은 새우로 봤을까요? 1402년 조선에서 제작된 이 세계 지도를 보십시오. 혼일강리 역대 국도입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제작된 가장 정교한 세계 지도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크기입니다. 중국보다는 작지만 실제 크기와 비교하면 훨씬 크게, 그리고 일본보다는 압도적으로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시 조선인들의 과학적인 기술이 부족해서 생긴 오류가 아닙니다. 그 지도는 그들이 가졌던 자기 인식을 반영한 것이고 조선을 강대국 사이에 끼인 작은 새우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왜 스스로를 새우로 인식하기 시작했을까요? 그 답은 역사 속에 있습니다. 한반도는 근대 이후 강대국들의 논리에 의해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뒤 한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대국들의 계산에 의해 한반도는 분단됐습니다. 그 분단된 땅에서 강대국들이 대리전쟁을 치렀으며 냉전은 한반도의 분단을 구조적으로 고착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북핵 문제까지 더해져 해법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한국인들이 스스로의 운명을 주체적으로 개척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3부의 핵심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두 방향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외적으로는 지금 국제 정세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 속에서 통일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는 틈이 생기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그 틈이 열리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 그 근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적으로는 한민족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비전이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수많은 외세를 극복해냈고 폐허가 된 강토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그 열정을 다시 불러낼 수 있는 비전이 있는지, 그리고 당파를 초월해서 한국인들을 탄압하고 강대국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국제적인 기반을 가진 지도자가 있는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두 질문을 갖고 한반도의 지정학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지난 1부와 2부에서 함께 배운 조지 프리드먼의 틀, 즉 지정학적 명령과 제약을 한반도에 직접 적용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한반도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명령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균형을 잡아라가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렇습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중 어느 쪽도 한반도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어느 쪽에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 줄타기가 아닙니다. 능동적 레버리지를 만들어내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제약은 무엇일까요? 한국은 국토 면적, 인구, 자원 구조상 주변 강대국 중 어느 한 나라와도 단독으로 대등한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는 구조적으로 외부 세력과의 연대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은 한국의 약점이 아닙니다. 한국 외교의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세 가지 과제가 따라옵니다. 첫째, 어떤 나라와 연대하느냐입니다. 연대 상대의 지정학적 명령이 한국의 지정학적 명령과 장기적으로 수렴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단기적 이익이 일치하는 것과 구조적 이익이 일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 국가의 명령이 성취되었거나 바뀌었을 때 한국이 버려지는 구조인지 아닌지를 냉정하게 따져야 합니다. 둘째, 연대 이후의 결과를 봐야 합니다. 한 강대국과의 연대가 다른 강대국을 한반도의 직접적 적대 세력으로 만들거나 연대한 강대국에게 휘둘리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제약을 해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위협을 다른 위협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연대는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넓혀야지 좁혀서는 안 됩니다. 셋째, 연대하지 않은 나라들을 굳이적으로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강대국의 명령은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지 한국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국은 연대 상대의 명령에 자동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 자신의 명령을 중심에 두고 연대의 범위와 방식을 스스로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분단은 이 모든 과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분단은 단순히 영토가 반으로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한국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레버리지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카드인 한반도 전체의 전략적 가치를 스스로 쓰지 못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통일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무게와 분단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무게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민족적 소명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지정학적 명령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지리적 조건은 수백 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선 초기를 보겠습니다. 명나라에 대한 사대 관계는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혼일강리 역대 국도를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강대국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독자적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구한말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과제를 모두 실패한 시기였습니다. 어떤 나라와 연대할지 원칙이 없었습니다. 청에 기댔다가 일본에 기댔다가 러시아에 기대는 등 강대국들 사이에서 표류했습니다. 연대 이후의 결과를 계산하지 못했고 연대하지 않은 나라들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주체적 전략을 잃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구한말이 보여줬습니다. 결과는 식민지였습니다. 해방 후에도 패턴은 반복됐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한국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미소 두 강대국의 지정학적 계산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주체적 전략을 가질 공간조차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지리는 한반도에 혹독한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지리가 전부는 아닙니다. 지리를 잃지 못하고 주체적 전략을 잃었을 때, 그리고 외부 강대국의 논리에 끌려다닐 때 비극이 왔습니다. 이 패턴이 해방 이후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30년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보겠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이 경수로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8년 만에 파기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부터 시작된 6자 회담을 통해 남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함께 북핵 문제를 풀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년의 협상 끝에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악수를 나눴습니다. 결국 2년도 안 돼 협상은 결렬됐고 북한은 그 이후 핵을 더 고도화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모두 외부에서 북한의 행동을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정학적 명령은 단순합니다.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체제를 생존시키라는 것입니다. 핵 개발은 그 명령의 산물입니다. 그것은 무기이기 이전에 체제 생존 보험입니다. 외부 압박이 아무리 강해도 이 명령 자체를 바꾸지 못하면 결과는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은 협상하고 시간을 벌고 이탈합니다. 이것이 30년째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구한말의 패턴과 지금의 패턴이 다르지 않습니다. 주체적 전략과 엔드게임 없이 그때그때 외부에 기댄 미봉책만으로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명령과 제약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구한말에는 청일전쟁으로 기존의 세력 균형이 무너지면서 판이 바뀌었습니다. 청의 영향력이 무너진 자리를 일본이 채웠고 한국은 그 전환을 잃지 못한 채 강대국들 사이에서 표류했습니다. 지금은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로 동아시아의 세력 구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100여 년 전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균형이 흔들리면서 판이 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구한말의 조선은 경제력도 군사력도 국제적 존재감도 없었습니다. 지금의 한국은 다릅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고 한류를 통해 전 세계의 문화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독자적 군사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판이 바뀌는 시기에 주체가 될 수 있는 조건이 구한말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지난주 2부에서 우리는 미어샤이머와 프리드먼의 시각이 갈린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그 두 시나리오를 한반도에 직접 대입해 보겠습니다. 미어샤이머가 옳다면 미중 패권 충돌이 격화될수록 한반도는 두 진영의 경계선이 됩니다. 한국은 선택을 강요받고 선택을 미룰수록 양쪽 모두에게 신뢰를 잃는 구도가 됩니다.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중요해지는 만큼 압박도 커집니다. 주체적 공간이 좁아지는 시나리오입니다. 프리드만이 옳다면 중국이 내부 문제로 발목이 잡히면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도 약화될 수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한국이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내부에서 흔들릴수록 오히려 외부에서 더 강하게 행동하려는 유인이 생긴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시나리오 중 어느 쪽이 한국에 더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미어샤이머의 세계도 프리드먼의 세계도 한국에게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명확한 비전과 주체적인 전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구도가 펼쳐지든 준비된 나라만이 그 변화를 자국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제 통일의 가능성을 두 가지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남북한 모두에서 현상 유지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신호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남한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로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면 복지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를 감당할 생산 인구는 줄어듭니다.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갈등 속에서 갈수록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지금의 구조로는 앞으로 20년을 버티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물론 통일이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 그리고 막혀있던 대륙으로의 길이 열린다면 한국 경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성장 동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상황도 표면과 속내가 다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의 대가로 북한 경제가 일시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구조적 회복이 아닙니다.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는 순간 그 수입원은 사라집니다. 폐쇄 경제로 인한 산업 붕괴, 외부 정보 유입으로 인한 체제 통제의 어려움, 남한과의 격차 심화 등 구조적 문제들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지도부가 이 현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러나 체제를 유지하는 한
스스로 이 구조를 바꿀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그 구조적 한계를 버티기 위한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 내부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외부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지금 세계는 2차 대전 이후 유지되어 온 국제 질서가 동시다발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안보 구도가 바뀌고 있고 중동에서는 새로운 전선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로 인도 태평양의 세력 균형도 재편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균형이 무너지는 곳에서는 새로운 가능성도 생깁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닙니다. 트럼프식 접근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주도적 공간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한다는 것은 한국이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능동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냅니다. 북한의 행보도 이 구도를 복잡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적으로 밀착하면서도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도 복원하고 있습니다. 북중러 삼각연대를 지렛대로 삼아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어느 한쪽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으면서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려는 것입니다. 체제도 경제도 피폐한 나라가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중국의 태도 변화입니다. 중국은 최근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북한의 핵 문제에 사실상 눈을 감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한반도 문제에서 외부 압박만으로는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북한의 방법은 핵무장과 군사적 모험주의라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러나 강대국들 사이에서 레버리지를 만들어낸다는 지정학적 본능만큼은 한국이 냉정하게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한국은 핵이 아니라 높은 도덕적 이상에 기초한 비전으로 그 레버리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우리는 비전 없는 외부 압박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막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이란이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 이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미래의 비전은 없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는 동안 외부의 군사적 압박은 이란 내부에서 변화를 원하는 목소리가 설 자리를 오히려 좁혔습니다. 이란 사태는 비전 없는 외부 압박이 어떤 결말을 향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실시간 교훈입니다. 한반도는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비핵화는 목표가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통일한국이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먼저 제시하는 쪽이 이 판을 주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북한 모두에서 현상 유지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내부 압력이 쌓이고 있고 미중 갈등으로 기존 균형이 흔들리면서 외부적으로도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이 열리고 있습니다. 문이 열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을 열 수 있는 틈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틈은 스스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 틈을 파고드는 것은 한국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구도에서 한국의 선택을 이야기할 때 흔히 친미냐 친중이냐는 틀로 접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하나입니다. 한국의 국익에 무엇이 더 유리한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그 기준으로 보기 전에 처음에 저와 확인했듯이 어떤 나라와 연대할 것인지, 연대 이후의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연대하지 않은 나라들을 굳이 적으로 만들지 않을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한국의 선택지를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군사 안보의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70년간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구조적 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명령은 어느 한 강대국에 완전히 흡수되지 않으면서 생존 공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정학적 명령은
유라시아에서 단일 패권의 등장을 막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중국의 영향권에 흡수되는 것은 한국의 명령과 미국의 명령을 동시에 위협하는 일입니다. 두 나라의 명령이 이 지점에서 수렴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구조적으로 한국의 자율성과 안보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연대 상대를 고를 때 봐야 할 구조적 이익의 일치입니다. 이제 경제산업의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자본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데이터 인프라 등 21세기 산업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중 반도체 전쟁과 AI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 어느 쪽에 서느냐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가 미국 주도 공급망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도 자국 이익을 위해 관세나 기술 규제로 한국에 비용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맹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 경제권에 깊이 의존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이미 경험했습니다. 2017년 사드 보복 때 중국은 한국의 관광, 수출, 한류 문화 전반을 동시에 겨냥했습니다. 롯데는 중국 사업을 잃었고 피해를 입은 것은 수많은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밀착이 가져오는 이익은 소수에게 집중되고 비용은 국민 전체가 부담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치와 정치 체제의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미국의 건국 이념인 천부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사상입니다. 반면 중국 공산당 체제는 인간을 국가와 체제의 수단으로 봅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이념의 문제가 아닙니다. 1987년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희생과 헌신으로 세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같은 가치의 뿌리를 가진 나라들과 연대하는 것이 한국의 건국 원칙과 정체성에 부합합니다. 미국의 천부인권 사상과 우리의 홍익인간 사상이 어떻게 깊은 곳에서 통하는지는 다음 편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미국과 협력한다는 것이 반드시 중국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확인했듯이 연대를 하지 않은 나라들을 구지적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한국의 지정학적 명령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경제적으로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현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교류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원칙과 기반 위에서 교류하느냐입니다. 자국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지키면서 중국과 관계를 맺는 것과 그 정체성을 스스로 흔들면서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것은 당연히 전자입니다. 지금 한국의 행보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념 비판이 아닙니다. 지정학은 이념을 모릅니다. 어떤 정부가 집권해도 한반도의 지리적 현실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미국의 핵심 요청에는 거리를 두면서 중국의 불편함에는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패턴이 반복될 때 그것이 균형 외교인지 아니면 스스로의 선택지를 좁히는 것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과 싸우지 않습니다. 한국을 배제한 채 움직일 뿐입니다. 결정적 순간에 한국이 테이블에 없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역대 한국 정권 중에서 엔드게임을 제시한 정권이 있었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 통일론은 방법론이었고 박정희 대통령의 선건설 후 통일은 순서론이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접근법이었고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압박과 제재는 수단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은 절차론이었습니다. 모두 수단의 논리였지 엔드게임의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는 소모적인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뒤집혔고 그 혼란 속에서 북한만 일관되게 핵을 고도화했습니다. 70년간 우리는 그때그때 위급한 상황을 미봉책으로 대처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도 이란 문제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비전 없는 수단만으로는 구조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통일 한국이 어떤 나라여야 하는지, 남북한 주민과 해외 한민족과 국제사회를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은 정권이 없었습니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하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줄타기는 전략이 아닙니다. 줄타기에는 목적지가 없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그 줄타기의 공간 자체가 사라집니다. 비전 없이 강대국들 사이를 표류하면 어느 쪽에도 전략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됩니다. 명확한 엔드게임을 가질 때 비로소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명령과 제약을 그 비전을 향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전 없는 실용주의는 전략이 아니라 표류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엔드게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엔드게임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처음에 우리가 확인한 한국의 지정학적 명령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중 어느 쪽도 한반도를 독점하지 못하게 하면서 동시에 어느 쪽에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단된 한국은 이 명령을 절반밖에 이행할 수 없습니다. 북쪽이 막혀 있는 한 한국의 전략적 공간은 구조적으로 제약됩니다. 현상 유지는 이 제약을 고착시킬 뿐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명령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구조는 평화통일입니다. 그렇다면 주변 강대국들의 입장에서 통일 한국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질까요? 각국의 지정학적 명령과 제약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통일 한국은 중국 견제의 가장 안정적인 파트너가 됩니다. 미국의 핵심 명령인 유라시아 단일 패권 저지를 위해 통일 한국은 분단 한국보다 훨씬 강력한 전략적 자산이 됩니다. 단,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영향권에 흡수된 통일 한국은 미국의 지정학적 명령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2023년 캠프 데이비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일본이 처음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공식 명시한 것은 바로 이 계산의 결과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통일 한국이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을 불필요한 적으로 만들지 않는 균형 있는 외교를 펼친다면 불안정한 핵무장 북한을 옆에 두는 것보다 안정적인 통일 한국이 중국의 지정학적 명령에 더 부합합니다. 북한 체제가 예측 불가능하게 붕괴하는 시나리오는 중국에게도 최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통일 한국은 오랫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중국 동북 삼성, 즉 만주 지역의 발전에도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연결된 물류망과 경제협력은 중국 입장에서도 놓치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러시아의 입장은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 중에서 가장 복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포탄과 병력이 절실해진 러시아는 북한의 군사적 협력에 의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략적 선택이라기보다 전쟁이 만들어낸 전술적 불가피성이었습니다. 러시아는 1990년 한국과 수교한 이후 줄곧 북한보다 한국을 더 유용한 파트너로 여겨왔습니다.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마무리되고 러시아가 다시 극동개발로 눈을 돌릴 때 통일 한국은 러시아에게도 외면하기 어려운 파트너가 됩니다. 연해주 개발과 한반도 종단철도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 등 러시아가 오랫동안 추진해온 구상들은 한반도가 통일되고 안정될수록 현실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일본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일본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한편으로는 강한 통일 한국이 일본에게 새로운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측 불가능한 핵무장 북한을 이웃으로 두는 것보다 예측 가능한 통일 한국과 공존하는 것이 일본의 지정학적 명령에도 부합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로서 대륙과의 연결이 구조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만약 통일 한반도를 통해 대륙으로 이어지는 물류망과 에너지 루트가 열린다면 일본의 지정학적 제약이 일부 해소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본이 북한 개발에 투자하고 통일 과정에 기여한다면 식민지 지배와 납치 문제 등 한일 간의 역사적 앙금을 풀 수 있는 실질적 계기가 됩니다. 이것은 일본이 동북아시아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통일은 한국만의 소원이 아닙니다. 주변 강대국 모두가 단기적 계산을 넘어 장기적 이익을 볼 때 반대할 수 없는 해법입니다. 민족적 소망이면서 동시에 지정학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장기적 이익을 보도록 만드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상 유지가 편합니다. 그 계산을 바꾸려면 강대국들이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논리와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은 한국인은 물론이거니와 강대국까지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고 실질적인 이득도 공유할 수 있는 총합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평화 통일을 원하지만 실현 가능한지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한국의 역사를 다시 봐야 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냈고 군사 독재를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로 바꿔냈습니다. 구조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을 한국인이 해냈습니다. 평화통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질 때 그 구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남북한 주민과 해외 한민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북한에 이식한다는 논리로는 흡수 통일을 두려워하는 북한 주민들이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념이나 체제의 언어를 넘어야 합니다. 한민족이 수천 년간 공유해온 더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입니다. 주변 강대국들도 반대할 수 없는 논리를 가져야 합니다. 앞서 확인했듯이 강대국들의 이익은 서로 충돌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앞세우면 중국이 반대하고 중국의 이익을 앞세우면 미국이 반대합니다. 어느 한 강대국의 이익에 기댄 비전은 구조적으로 다른 강대국의 저항을 부릅니다. 결국 모든 강대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언어를 찾아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 자유,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높은 도덕적 이상의 뿌리를 둔 비전일 때 강대국들은 반대의 명분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특정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 스스로의 깊은 뿌리에서 나오는 것일 때 비로소 진정성을 가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짚어야 합니다.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통일 한국의 비전은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명령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한국은 미국의 명령과 수렴하고 중국을 적으로 돌리지 않는 균형 있는 외교는 중국의 명령과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일본에게는 안보 환정의 안정을, 러시아에게는 극동 개발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합니다. 보편적 가치와 지정학적 현실이 이 지점에서 만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조건이 갖는 진정한 힘입니다. 이란 사태가 이것을 반면교사로 보여줍니다. 이란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비전은 없었습니다. 미국의 이익, 이스라엘의 안보, 중동의 세력 균형 등 모두 강대국들의 이익 언어였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의 언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압박이 강해질수록 변화를 원하는 이란 내부의 목소리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입니다. 그 비전을 시민운동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지도자와 그를 뒷받침하는 시민운동의 기반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그것을 구체적인 운동으로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남북한 주민과 해외 한민족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까지 연결하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정부가 아니라 시민이 주도하기 때문에 강대국들이 정적 개입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변화의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파를 초월해서 한국인들을 단합시키고 강대국들까지 움직일 수 있는 국제적 기반을 가진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이란 사태가 증명합니다. 이란에는
정권이 무너진 뒤를 채울 시민주도의 비전도, 그것을 현실화할 조직적 기반도 없습니다. 외부의 군사력은 체제를 흔들 수 있지만 그 공백을 채우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과연 한국에는 그런 지도자와 시민운동의 기반이 있는지, 그것이 한반도의 운명을 이란과 다르게 만들 수 있는지 결정적 차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정학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외부 세력이 한반도 통일을 주도하면 그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아니라 그들의 지정학적 명령을 실현하는 통일이 됩니다. 그렇다고 강대국들을 배제할 수도 없습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현실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대국들이 우리의 비전에 반대할 수 없게 만들고, 나아가 그들이 스스로 협력하고 싶게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한반도의 통일을 주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조건은 바로 그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지정학은 구조를 보여줍니다. 그 구조는 냉혹합니다. 강대국은 한국의 운명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국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구조가 같아도 결과가 달랐습니다. 주체적 전략을 가졌을 때와 그렇지 못했을 때의 차이는 지리가 아니라 비전과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란 사태에서 우리는 비전 없는 접근이 어떤 결말을 향해 가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제재와 협상과 군사적 압박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설계한 비전이 없었고, 그것을 현실화할 시민적 기반도 없었습니다. 비전 없는 힘은 또 다른 혼란을 낳을 뿐입니다. 오프닝에서 우리는 혼일강리 역대 국도를 봤습니다. 1402년 조선인들은 스스로를 세우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표류하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세계를 가진 나라로 그렸습니다. 그 눈이 흐려졌을 때 비극이 왔습니다. 한반도는 이란과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북한이 이미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러나 한국에는 이란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통일한국이 어떤 나라여야 하는가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10년 넘게 시민의 힘으로 현실화해온 평화통일운동의 기반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인지, 그 운동을 이끄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다음 주 4부에서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글로벌피스재단의 서인택 회장을 모시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김영준의 UPI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